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응답하라 3부작의 제작진이 내놓은 신작이라는 것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기대했던 드라마지만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걱정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바로 범죄자를 미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경과 등장인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답하라 3부작은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외면하면서 미화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의 스타일이 180도 달라지지 않은 이상에는 범죄자 미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유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화까지 본 지금은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무대가 무대다 보니 응답하라 3부작 때보다 더 심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대부분의 인물과 사건을 밝고 경쾌하게 그리는 걸 보면 불편하게 느끼실 분이 많아 보입니다. 저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호소한들 너그러이 받아들여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그런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단지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던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희희낙낙하거나 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심사가 뒤틀리더군요. 아시다시피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설득력과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나 동의는 요원해 보이죠. 제작진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모험을 감행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굳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계속 시청한 이유가 이것이었는데 한 인물 또는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를 계기로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저만의 목적이 생긴 셈이었죠.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주인공인 김재혁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입니다. 뛰어난 실력에다가 성실하고 순박한 인성까지 갖춰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수죠. 그런 그가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가 됩니다. 죄목은 특수폭행.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악당을 잡으려다가 생긴 불상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법제도를 통해 주인공이 구치소에 가는 과정을 자연스레 담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변용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10중 8구 지금도 판결에 찬반이 갈릴 겁니다. 어쨌든 전 주인공의 사연을 보면서는 단순히 작가진의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는 데 그쳤습니다. 삽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이 비운의 인물을 현실과 결합해 설득력을 높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인물 또는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김재혁이나 박혜수가 아닙니다. 저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게 한 건 바로 성동일이 연기한 조지호입니다. 응답하라 3부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성동일은 모든 작품에서 매번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아버지를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교도관인 조지호로 나오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도 여전히 환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범죄자와 일선에서 대면하는 직업이면서도 훈훈한 인간미를 발산하죠. 예를 들어 김재혁이 구치소에서 말썽을 일으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조지호는 한번 눈 감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특유의 인물을 연기하는구나 하던 찰나 예기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의 장면은 선심을 쓴 조지호가 김재혁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현금 3천만 원만 지금 저기 입금해달라 그래. 저 장면에서 전 이게 뭐지? 하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작진이 의도한 것이었고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당한 거더군요. 저는 이 반전에 뒤통수를 맞음과 동시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김재혁의 사연도 달리 보이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조지호와 김재혁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감을 잡으셨나요? 자, 주인공은 실력이 좋다고 기세등등하지 않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법은 악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성동일은 어떤가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작진의 의도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제작진의 작품이니 당연하다는 것처럼 착한 사람을 연기한다고 넘겨짚었는데 반전을 보여주면서 타인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는 악행을 드러냅니다. 이런 반전은 시청자에게 마냥 재미를 주기 위한 장치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에는 김재혁과 조지호처럼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에 선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몇 명만 소개하자면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저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20번이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김재혁에게 샴푸를 건네주는 저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에 처해질 정도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 눈에 훤하죠. 교도소로 옮긴 김주혁이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던 작업반장조차 교도관과 짜고 다른 재소자들이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과는 반대인 인물도 등장합니다. 정웅인이 연기한 교도관은 재소자들을 항상 반말로 대하면서 거친 언행을 지속합니다. 그 바람에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만 누구보다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재소자에게 실수를 저질렀으면 사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인상부터 매서운 이 교도관은 비슷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재소자들의 방을 검사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강승윤이 연기한 장발장이 출소를 고작 며칠 앞두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를 감싸주고자 원래 다들 이렇게 하니 웃고 넘어갈 일이라며 무마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화를 버럭내며 지금까지 검사를 얼마나 개판으로 한 거냐며 질타합니다. 자칫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기 십상입니다.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 딱이니 그렇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결코 아닙니다. 재소자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어겼습니다. 교도관은 단지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가령 현실의 교도소에서 암묵적으로 담배와 술로 호사를 누리는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면 우린 차라리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따라서 저 교도관 역시 적어도 이 대목에선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이입을 배제하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인물들로 가득하다는 걸 금세 눈치채실 겁니다. 그리고 강승윤이 연기한 재소자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제작진이 범죄자 미화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건지 마지막까지 꽤 공을 들여 만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이런 인물 묘사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직 절반 이상 남은 드라마라 벌써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가리키며 너무 손쉽고 간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범죄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저 스스로도 선뜻 수용할 수 없으니 자제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와 내 주변으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우린 직접 겪어보기도 전에 타인으로부터 들은 정의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일쑤입니다. 또는 하나의 단편적인 면만을 두고 그 사람을 선이나 악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와 같은 속단은 곧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곁에 둬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하려는 습성 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서 누군가를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섣부른 행위인지를 상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의 충실한 인물 묘사는 반전 이상을 담고 있어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록 아주 특별한 시도는 아니지만 여러 인물로 인해 거듭되는 혼란은 다양한 인간군상이 공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 속 교도소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걸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작진이 왜 하필 교도소와 범죄자를 택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공간과 인물을 통한다면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겼겠죠. 다만 바로 그런 의도와 제작진이 추구하는 스타일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더 커 보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앞장서서 인물을 이분법적으로 그립니다. 예컨대 악당은 뼛속까지 나쁘고 우리와는 철저히 다른 부류로 묘사하기 일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객과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는 명확한 선악 구도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현실과 마주하는 것보다는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가 더 크기도 하고요. 상업영화의 범주에서 이것을 전복시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스크림과 이웃사람입니다. 두 영화의 악당이 실수를 연발하거나 얻어터지는 건 감독이 그저 유머로 의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악당임은 틀림없지만 무슨 괴물이나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헨리 연쇄살인범의 초상의 경우는 훨씬 더 사실적인 묘사로 큰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못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뻔한 영화와 드라마 사이에서 분명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인물 묘사는 빛을 발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선일 수 있고 누구나 악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는 셈이니까요. 이 말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거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단지 아직은 체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겠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걸 깨닫고 나면 김재혁처럼 말씀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말 이상한 데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끝으로 사실 제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게 제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로부터 얼마 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타인보다 먼저 자신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